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드롭플렛 디지털 PCR, DDPCR과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사용한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디지털 PCR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그렇다면 이 디지털 PCR로 과학자들이 어떤 논문들을 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 디지털 PCR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PCR, 이 PCR, 엔드포인트 PCR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PCR, qPCR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서머 피셔에서는 앱솔루트 q 디지털 PCR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디지털 PCR 장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장비의 특징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PCR에서는 사실은 그 드로플렛이라고 해서 미세방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DDPCR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장비에서는 이제 DDPCR이 아니라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그냥 DPCR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샘플을 여기에다 로딩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장비에 넣고 돌리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PCR 시스템에서 어떤 이렇게 디지털화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PCR을 돌리게 되죠. 서머 사이클링을 한다라든가 데이터를 출력한다라든가 하는 모든 작업이 그냥 하나의 장비에서 90분 정도의 런타임으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절대 정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MAP16이라는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네모칸 하나에서 한 2만 개 정도의 이런 조그만 체인버, 웰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DNA가 쫙 깔리면서 DNA가 들어간 곳과 들어가지 않은 곳이 생기면서 PCR 증폭을 하게 되면은 1과 0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통합형 디지털 PCR 장비를 아마도 처음으로 소개한 것으로 여겨지는 2020년 논문입니다. 미국의 콤비너티사에서 척수성 근위축증인 SMA 샘플에서 SMN1, SMN2 유전자의 카피 넘버를 분석해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15개의 임상 샘플을 검증한 결과 이 두 개 유전자의 카피 넘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장비는 이 맵 시스템 플레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핸즈온 타임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 없이 90분 만에 분석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콤비나티의 디지털 PCR 장비는 나중에 서머피셔로 합병이 되면서 지금은 서머피셔의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브랜드에서 퀀트 스튜디오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 시스템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프로토콜을 소개하는 저널의 논문인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든가 또는 다른 엔자임으로 RNA 전사를 편집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위해서 디지털 PCR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 전에 이 디지털 PCR을 위해서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세포주 배양, 세포 처리 뭐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이 퀀트 스튜디오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로 단계별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몇 가지 트러블 슈팅 사례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프로브를 분석한 것에서의 그 리미트 오브 디텍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각 평균 0.06%와 0.05% 정도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디지털 PCR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리뷰 논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PCR 그 기술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식으로 방울을 만드는 미세방울을 만드는 드로플렛 방식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라든가 채널이라든가 프린팅을 사용한 방법 같은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PCR은 이제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핵산 추출물을 이제 이런 식으로 희석해 가지고 수천 개나 수만 개의 그 여기서는 유니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로 나누어 가지고는 이 각각의 방에 핵산이 하나 또는 몇 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증폭과 검출을 하는 방식.
그래서 각각의 방 유니트에는 이 템플레이트 주형이 있는 경우에는 PCR 증폭이 될 테니까 거기에선 신호가 나올 테고 나머지에선 신호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PCR 산물을 시그널로 잡아내서 디지털로 정량을 하는 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비들,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New Technologies in the Market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MAP라는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통합형 시스템으로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 작성할 때도 이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은 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제 추가로 새롭게 내용을 넣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논문은 디지털 PCR을 이용해서 비소세포 폐암의 암의 변이를, 유전자 변이를 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이러한 유전자들에서 스닙이나 인델 아니면 진 퓨전 같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NSCLC 샘플로 비소세포 폐암 샘플로 디지털 PCR을 분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그 디지털 PCR 시스템을 썼고 62개의 FFP 포르말린 샘플을 써가지고는 분석을 해서 이제 NGS 아이언 트렌트라든가 일루미나가 되겠죠. NGS 결과와 비교했었을 때 포지티브의 일치율이 PPA가 100%, 그 다음에 네거티브에서의 샘플 일치율이 NPA가 98.5%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NGS에서는 시퀀싱이 실패했었던 10개 샘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비소세포 폐암 샘플에 대해서 이런 분석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드로플렛 디지털 PCR, ddPCR과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사용한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종합병원에서 실제 23명 암 환자의 46개 샘플을 가지고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두 개 장비에서 이제 비교를 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dPCR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래 장비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드러플렛을 이제 만들고 서머 사이클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딩하는 장비 그런 거를 옮겨가면서 번거롭게 이제 전체 4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걸 PDPC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한 PCR 방식에서는 3시간 작업으로 그냥 장비 안에서 3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훨씬 더 간결하고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장비에서만 걸리는 런타임은 9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ddPCR은 플레이트 방식의 디지털 PCR에 비해서 데이터 변동성이 더 높아서 이 플레이트 방식의 디지털 PCR이 일관성이나 제한성이 조금 더 낮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죠. 사르스코브2의 분석을 하기 위한 디지털 PCR의 어세이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계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데 중요한 그 유전자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유전자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스닙 분석 어세이를 디자인해 가지고 한 600개 가까운 샘플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돌연 변이를 보는 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잘 볼 수 있게끔 분석 어세이를 만들어서 디지털 PCR을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인데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그 하위 변종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19 뭐 오미크론 변이에 오미크론 계통에 감염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하위 변종인지까지 다 알아냄으로써 개별 환자 치료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논문은 기존에 우리가 정량 분석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던 qPCR, 리얼타임 PCR과 이 디지털 PCR의 검출 성능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이었고요. 닭의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인 IBV라는 거에 대해서 이 샘플을 가지고 이제 정량을 해가지고 qPCR과 비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qPCR 분석이 바이러스의 지놈 정량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즉 농도가 높고 낮은 거를 더 넓게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qPCR이 더 낫다고 알려져 있고요. 디지털 PCR은 감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분석하는 거는 디지털 PCR이 조금 더 낫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논문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분석한 이러한 샘플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이고 전체적인 그 정량 분석에서 qPCR과 dPCR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하수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하수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사르스코브라든가 엠폭스, 그 다음에 대변 지표로 알려져 있는 PMMOV라는 이런 바이러스의 농도를 디지털 PCR로 분석을 한 거고요. 맨홀, 펌프장, 도시하수 처리장에 130여 개의 하수 샘플을 분석을 했는데 기존 방법보다 이 디지털 PCR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복잡성이라든가 분석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결과는 비슷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동안 뭐 어떤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일관되게 검출되고 어떤 거는 산발적으로 검출됐다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수에서 사르스코브2의 RNA 바이러스니까요. RNA 농도를 보는 건데 이 농도가 그 도시에서 실제 코비드-19이 발생하는 것과 그 일치하는 걸로 나온 거죠. 전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추적 조사에 유의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또 하수입니다. 병원의 하수에서 카파베넴 항생제죠.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qPCR과 디지털 PCR로 분석을 한 거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엑스트라셀룰러와 인트라셀룰러, 즉 세포 밖에 나와 있는 DNA와 세포 내에 있는 DNA를 나눠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세포 내에 있는 DNA가 아무래도 그랬겠죠. 좀 더 내성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농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디지털 PCR 같은 경우에는 특히 qPCR과 비교했을 때 저농도의 표적에서 샘플에서 좀 더 민감도가 높게 나왔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복잡한 환경 샘플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수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웰로 나눠 가지고 각각에서 PCR 반응을 증폭을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PCR 이니비터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아무래도 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qPCR보다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R 이니비터가 좀 더 많이 있을 걸로 여겨지는 환경 샘플 같은 데서 디지털 PCR이 qPCR보다 좀 더 잘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논문에서도 그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수에서의 항생제 내성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iDNA라든가 exDNA를 분석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일상적인 하수 검사에 디지털 PCR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수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디지털 PCR을 사용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러한 논문도 나오는 겁니다. 하수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샘플은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은지 혹시 저장 방법에 따라서 이 디지털 PCR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지 그런 거를 또 과학자들이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샘플을 이제 여러 온도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여러 날짜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면서 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사르스코브2라든가 아니면은 PMMOV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는 그 바이러스들이 잘 안정적으로 검출이 되는지를 봤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수 샘플을 상온이라든가 또는 4도씨 정도에서 6일 이내로 단기 보관을 하거나 어떤 운송을 하는 것은 그렇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따라서도 달랐던 것 같고요. 호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하수 검사를 할 때 단기간이라도 마이너스 20도 동결은 오히려 좋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좀 달라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외래종의 뱀을 찾을 때 디지털 PCR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환경 샘플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외래종의 동물이라든가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토양이라든가 물에 있는 DNA를 분석하는 인바이러먼털 DNA라고 하는데요. 이 DNA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과 토양의 환경 DNA를 디지털 PCR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존의 어떤 이런 시각적인 조사 방법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게다가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흐름도 개선되었고, 또 여러 종의 DNA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서 시간도 단축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다니기 힘든 희소하거나 찾기 어려운 그런 종의 검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특히 이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 시스템은 네 가지 종류의 형광 표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네 종류의 뱀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각각의 어떤 유니크한 유전자가 있었겠죠. 그 유전자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네 개의 형광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동시에 검출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의학적인 분야로 가서요. 유전자 치료를 위한 바이러스, AAV가 되는 거죠. 제조와 마드나 관련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 AAV 바이러스를 사용하려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를 생산을 할 텐데, 그 생산을 할 때 품질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디지털 PC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품질의 이 제주와 마디노 관련 바이러스를 생산을 하고, 그 고품질의 바이러스가 생산이 됐다는 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초원심 분리 방법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정말로 나온 바이러스가 효율이라든가 그런 게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PCR을 썼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유전자 치료 전달 도구인 아데노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빈 껍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전체를 포함한 풀 파티클의 FP 입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FP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제 기술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원심 분리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는 EP와 그 다음에 FP를 고해상도로 분리할 수 있는데, 정말로 잘 분리가 된다면은 FP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FP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를 이 디지털 PCR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AAV 바이러스의 복잡 패키징에 필수적인 그런 유전자의 특정 위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실제로 증폭이 되는지를 검출할 수 있게끔 그 디지털 PCR에서 그 부분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디지털 PCR이 이 AAV의 정제와 품질 평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아예 그러한 목적의 키트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에서 바이럴 스틱 DPCR AV 타이럴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트가 나와 있는 거고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바이러스 벡터를 제조할 때 그 품질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게끔 아예 어세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키트로 나온 거죠. 그래서 따로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만들 필요 없이 이 키트를 쓰게 되면은 AAV 바이러스 복제가 잘 돼가지고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잘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키트입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오사카대 의학부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HBV의 세포내 복제 조절 기구를 밝혀낸 논문입니다. 바이러스의 RNA가 세포내 감시 시스템인 NMD 경로로 조절이 되며 이것이 세포내 항바이러스 방어 기전임을 밝혀낸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은 HBV의 주요 전사 산물들이 표적이 돼서 분해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NMD의 주요 경로에
경로에 주요 인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siRNA로 결핍을 시키게 되면은 HBV RNA 분해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HBV 감염 세포에서 cccDNA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 유전체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그 DNA들의 양을 절대적량을 측정한 거죠. NMD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이 cccDNA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NMD가 결핍되었을 때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았을 때 cccDNA 양이 증가하는 것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이 HBV 바이러스가 굉장히 잘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 NMD가 이 HBV 복제의 억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암 환자 치료 모니터링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인 AML 치료제인 올루타시데닙의 단독요법의 최초 완치 보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 변이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이 변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루타시데닙을 단독 투여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완전 관해됐고, 즉 이 변이가 사라졌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7년 이상 지속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은 이 앱솔루트 큐 디지털 PCR로 이 두 개의 변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형광을 사용해가지고 동시에 판독할 수 있게끔, 즉 고감도로 분자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발 시점과 그 다음에 이 치료제 1차 투여 후에는 두 변이 모두 한 30% 정도로 검출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는 쭉 7년 넘게 그게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거죠. 따라서 이 단독요법의 장기적인 효과와 기능적인 완치 가능성에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주마 유학연구소에서 말에서 이러한 유전자 도핑, 지인 도핑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도핑을 한 것을 검출할 때 디지털 PCR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혈장 내에 이 EPO라는 트랜스진,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있게 되면은 적혈구가 증가하면서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고 운동 능력도 일시적으로 높이는, 즉 이 유전자를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이거를 트랜스진, 그러니까 더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디지털 PCR을 사용해 가지고는 DNA 추출하지 않고도 혈장에서 이 유전자가 플라스미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 유전자가 이 말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마커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동시에 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로 디지털 PCR을 분석을 하면은 한두 시간 내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플라스미드를 사용해서 이런 형질 전환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유전자 도핑 현장 검사와 법의학적인 응용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환자를 모니터링한, 암 환자를 모니터링한 그런 논문이 되는 거고요. 환자의 혈청 샘플에서 miRNA, 마이크로 RNA를 동시에 절대 정량할 수 있게끔 듀플렉스로, 그러니까 형광을 사용해 가지고 두 종류의 형광을 써서 두 종류의 마이크로 RNA, 이 두 개가 중요하나 봅니다. 이 두 종류의 마이크로 RNA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색종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혈청 샘플에서 miRNA를 추출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리얼타임 PCR과 디지털 PCR 두 가지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이 두 종류의 miRNA를 정량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그 비율을 가지고 또 mi 레이쇼라는 것도 수치를 냈다고 합니다. 디지털 PCR은 qPCR보다 저농도의 miRNA에서 검출 강도가 특히 우수하게 나왔고, 이제 듀플렉스 어세이를 쓰니까 단일 반응으로 두 타깃을 동시에 정량 분석이 가능했으며 그 두 개를 정량해 가지고 얻어낸 값인 mi 레이시오 값을 가지고 치료 반응이라든가 예후 예측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입니다. 이것도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디지털 PCR을 이용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 CML 환자의 DMR을 예측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MRD 또는 DM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세전류 질환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몸속에 남은 아주 소량의 암세포나
백혈병 세포, 즉 어떤 특정 환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유전자 변이가 아주 낮은 농도로 그 환자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할 때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디지털 PC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DMR도 마찬가지입니다. MRD보다 좀 더 엄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를 받은 79명의 CML 환자에게서 2년 동안 그 사람이 잘 치료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qPCR과 Absolute Q 디지털 PCR을 분석을 해서 비교 평가한 거고요. 디지털 PCR이 좀 더 빨리 또는 동일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이 MRD 안정성을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융합 유전자가 이게 어떤 타깃이 있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 있어가지고 이 표적이 굉장히 낮은 농도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디지털 PCR이 조기 MRD 진단이나 모니터링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TFR이라고 하는데 치료 중단 후에 재발이 없는 관해 후보자를 찾아내고 선정을 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디지털 PCR을 사용해서 과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논문들을 내는지 최대한 조금 최근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본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디지털 PC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